네, 2교시 세상의 모든 시선, 세무시 It's 조교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인 복지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 복지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백지원 조교님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가 초고령 사회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노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2025년 노인복지 예산안을 22조 5천억 원에서 24조 4천억 원으로 1조 9천억 원 가량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월 364만 8천 원으로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이 높아졌는데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일자리에 관련해서 많은 근로 의지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5년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확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총 노인 인구의 10% 이상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인데요.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기 시작했고 이들 중 60%가 일하고 싶은 욕구, 근로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을 반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연 8천 명을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 수준의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을 합니다. 이 평생교육 바우처로는 직업훈련, 취미 및 자기개발, 그리고 기술교육 같이 이제 그동안 고령층이 좀 소외되어 왔던 학습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고요. 바우처는 주민센터, 근처에 이제 동네에 있는 인근 근처의 주민센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들을 이제 계속해서 정부가 해오고 있었는데 특히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노인을 계속해서 약자나 보호할 대상만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근로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근로를 하고 소득을 또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특히 가장 좀 크게 느끼고 있는 건 정치권일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그 다양한 어떤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주요 노후복지 확대 흐름들이 좀 정체가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노인 빈곤율이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이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정책에 좀 보다 더 높은 실효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일단은 현재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합의점들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기업 정년이 60세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2년이 걸리고 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데까지는 또 5년의 소득 절벽을 또 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추진 중에 또 이 연금 개혁안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이제 2030년에 이르러서는 65세까지 또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간극을 좀 메우지 못하게 되면 더 극심한 이 노인 빈곤 사회로 갈 것임이 또 자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저출생 위기로 현행 이제 정년 제도를 고수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좀 더 선제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상황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제 세대 갈등 조장이라는 정쟁화 프레임으로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점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지금 청년 고용에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있기 때문에 좀 세대 간 상생 고용의 길로서 좀 논의를 함께 해 나가길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시민 10명 중에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을 하는 걸로 나타났다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7조 원을 넘어서면서 현행 노인 무임승차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무임 연령 상향해야 라는 여론, 또 노인 탓하면 안 돼 라는 여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조교의 의견 궁금합니다. 들려주시죠.
사실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니라 이건 수년 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선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2020년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젠다로 토론을 하게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노인의 개념도 지금은 달라졌고,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혐오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관점도 사실 저는 구태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노인분들도 스스로 근로해서 소득을 벌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에도 경제활동 인구도 있고 특히 부동산 점유율이 다소 높은 세대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걸 모두 다 획일적으로 그냥 나이가 많다고 해서 통합적인 그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노인의 기준 연령이 60세, 만 60세였는데 지금 또 65세인 것이고, 또 이제는 70세로 이제 연장을 하자, 이제 더 올리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지금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약자다라고만 바라보고 무조건 다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그러면은 미성년자보다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들보다 본인들이 약자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임승차의 기준에 대해서도 그런 배려를 제공을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고, 무조건적으로 연령으로 통일하는 것이 사실 여러 모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세의 원칙에서 조세 평등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담세 능력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불리한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혜택을 줘야 할 이유가 없는데 특혜를 주는 것 역시 조세 평등주의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계층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나 감세 또는 조세 우대 조치를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논쟁들, 지금 이제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적 약자라는 기준을 우리가 바라봄에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동수단에 있어서 특혜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새롭게 논의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나는 75세로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한다고 75세로 다 한다고 해서 그 정책이 효과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과거에도 계속 논쟁이 되어 왔는데도 지금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게 그만큼 예민한 문제이고 표가 되지 않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방치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터부를 좀 깨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답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현진희 조교님은. 예, 저는 뭐 이 문제를 좀 재정 절감 차원에서 노인 연령의 조정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된다면 자칫 이 노인 빈곤율과 또 자살률을 또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복지 공백 초래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부터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의 교통복지 제공 비용에 대해서 지금처럼 운영 기간에 이제 고스란히 좀 부담시켜 왔던 것이 이제 아무래도 도시철도의 재정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이 코레일을 대상으로 일부 어떤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과 같이 정부가 나서서 이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을 좀 국비로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기재부 같은 경우는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이제 지하철이 없는 곳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교통 바우처를 또 제공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지원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어떤 서울교통공사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의 책임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살률과 빈곤율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다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노년층에 있어서의 어떤 극단적인 사각지대로 내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사회의 어떤 책임으로서 좀 부합되지 않는 일들인 거죠.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부터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노인층의 이 취약성은 가족과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초고령 사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 문제의 여파가 사실 이제 점차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가까워져 오고 있는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닌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네. 그런 인식으로 좀 이걸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하철 비용을 지금 면제를 하고 있지만 할인하는 방향으로 옮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절대적으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연령대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지금 납부하고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순들도 저는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하철 비용을 이제 소규모로 납부를 하게 시킨다고 해서 그게 자살률로 이어진다는 것은 좀 극단적인 발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철도공사에 대한 구조적인 여러 가지 개혁도 사실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번에 홈플러스 같은 사례처럼 이제 민노총이 개입해서 과도하게 경영에 어려움을 낳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이제 철도공사의 그런 적자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